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에서 내년 기준금리를 2차례만 내릴 것으로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 1,452원에 주간 외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복합위기에 빠진 삼성전자 안팎에서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그룹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책임 경영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특정인만 이익을 보는 시스템은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길 것 같기 때문에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올해 삼성은 반도체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위기론이 불거졌습니다. 그룹을 이끌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근원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등기사에 올라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성 기자입니다. 한국경제TV와 만난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올라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년째 이어지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100차례 넘게 법정을 오간 결과 경영 공백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그 전제로서 빨리 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나 외부의 모든 분들이 볼 때 정말 등기를 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하는 거나 1심에서 무죄 결과가 나온 것처럼 내년 2월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공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위원장은 그룹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재건도 강조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계열사 간 조율을 할 조직이 사라지며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더라도 최고 경영자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과 주주를 위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준법의 틀을 강조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많은 내외의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거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준법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면서 사회이사의 독립성 강화 같은 수평적 지배구조 개편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델 중에 하나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제도가 미칠 후과를 저희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키워드로는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보라는 메시지로 잘 알려진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 수준의 전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용 회장과의 소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삼성을 향한 아주 따가운 비판까지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상법 개정을 목표로 법안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핵심 내용인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두고 경영자 측과 투자자 측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범위를 전체 기업이 아닌 상장사로 좁히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연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최한 찬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금융시장이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어 참석한 패널들에게 상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를 합쳐 100만 개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액주주들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조건을 달거나 아예 정부안대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경영진 측은 사법 리스크와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을 줄기차게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이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해외 투기 자본과 경영권 분쟁 소지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안을 찬성하는 투자자 측은 대주주 횡포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의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원안대로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찬반 논란 속에 법안 추진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양쪽을 만족시킬 만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미국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려갔지만 방점은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찍혔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와 살펴봅니다. 조 기자, 시장이 우려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낙폭이 컸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회에서 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내년 말 기준금리 3.9%로 석 달 전 전망보다 0.5%포인트 올려 잡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파월의 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였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볼까요? 네. 11월 FOMC와 다른 부분 한 곳입니다. 정도와 시기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는데 향후 금리 조정에 있어서 정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고 넣었습니다. 이 문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 주로 사용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투심을 움직였고요. 네. 또 성명서 끝부분에 이번 FOMC에서 의원 중 일부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반대표를 냈다라고도 했고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상당한 접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정권 교체기에 일종의 정책 공백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없을 수 있다는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이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간밤의 미증시는 S&P 500이 2.95%, 나스닥이 3% 넘게 흔들렸고 다우지수가 열흘째 하락하면서 50년 만에 최장기간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2% 가까이 내렸죠. 코스피는 1.95% 떨어진 2,435.93으로 코스닥은 1.89% 하락한 684.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약 7,800원치 순매도하면서 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도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도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호성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50원 선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와 미국 달러 가치 강세가 겹친 탓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9%로 제시했습니다. 당초 전망치인 3.4%에서 0.5%포인트 올려잡은 건데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거운 데다 일본은행 금리 동결이 달러 강세를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담겠다고 했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외화 결제와 대출 만기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 계약 기간을 내년 말로 연장하고 한도도 기존보다 10% 증액하기로 합의해 외환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 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환율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역대급 자금 유입으로 나홀로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고평가, 좀 밸류에이션 논란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급락에도 S&P 500 지수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면 네. 23.8%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 증시 어디를 비교해봐도 압도적입니다. 유로스톡스가 10%대,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한 16% 수준이고요. 한국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8%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ETF 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 미국으로 올해 연간 순 유입이 처음으로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글로벌 전체 ETF 순유입 자금이 1조 6,7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한 60% 수준이고요. 특히 미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더욱 좀 뚜렷해졌는데요. 11월 한 달만 순유입 자금이 1,65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게 전체의 8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내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한 3.9% 정도인데 이는 과거 위험 자산이 정점을 찍은 시기와 일치한다며 셀 시그널, 그러니까 매도 신호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시 호황은 가장 강력한 폭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월가 IB 중 상당수는 미증시가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봤는데요. 올해 마지막 FOMC로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관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주에서 다른 섹터로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훈풍이 옮겨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네, 올해 1,4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미국 ETF로 흘러 들어갔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은데 국내 네. 투자자들 역시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미국 증시로 향하는 그 움직임이 더욱 가파라지는 모습인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 최근 한 주간 ETF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10개 중에 9개가 미국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상품부터 테슬라 밸류체인 그리고 미국 AI 반도체 등 이런 테마형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서학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직접 투자 거래액도 지난해보다 74%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80조 원을 돌파했고요.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 주식 보유액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대표 지수 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PER을 비교해 보면 S&P 500은 22배, 그리고 코스피는 7.7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수치로 보면 사실 저평가된 국내 증시로 자산 배분을 할 적절한 시기긴 한데 네. 미국으로의 자금 흐름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도 현재 한국 증시의 PER 할인율이 높기는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내년 투자 수익률은 밸류에이션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였습니다. 전체 부동산 PF 사업 가운데 경매나 공매에 넘겨야 하거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실 사업의 규모가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속한 정리를 강조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되레 그 규모가 늘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실 규모가 2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전체의 10.9%를 차지합니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과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와 은행 순이었습니다. 당국은 올 10월 말 현재까지 4조 5천억 원을 정리했고 이는 당초 완료 예정 물량의 118.4%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잔여 물량은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라 금융업권이 PF 충당금을 크게 늘렸지만 대부분 증자 등으로 전년 말 대비 자본 비율이 상승한 만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2022년 6월 말 이후 첫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당국은 내년까지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약 14만 호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잔여 사업장에 대한 정리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량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미 정리가 이뤄진 데다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약간 서울 등 핵심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어떤 토지 매입 수요는 저조하고 좀 부실 정리 위한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된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리 및 재구조가 좀 용이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남아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좀 정리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서 이런 정리 재구조가 약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해 부동산 PF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그리고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업 4법 개정안의 경우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고 재정 부담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침해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선을 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갈등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 수요를 감당할 별도의 단지를 만들지 않고 입주 물량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뒤 발생할 교통난에 대비하기 위해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주요 지역에 환승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7만 가구가 각 지역 생활권에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평균 이주 수요인 3만 4천 가구를 훌쩍 웃도는 물량인 만큼 심각한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주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분당과 평촌, 산본의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 인근의 유휴부지에 새로운 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산과 중동은 사업 추진 속도에 상관없이 주변 새 아파트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신축 매입임대 등 기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이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4,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별도로 재건축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 수요를 분산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끝난 뒤 우려되는 교통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철도 사업을 입주 전인 오는 203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통행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자 주요 광역교통 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트램과 BRT도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당의 경우 수도권 제1순환선과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재현 대표이사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박 대표는 임시주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보다 사업 방향성과 연구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19일 서울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형제와 모녀로 갈라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해임안건이 부결되며 형제 측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당초 형제 측은 박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해임을 통해 이사회 장악을 노린 바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는 41.98%를 소유한 한미사이언스로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출석 지분 중 찬성표는 53.62%에 그쳤습니다. 박 대표는 주총 이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업무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저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좀 더 전력을 투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매출의 14에서 16%로 유지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강화 기조도 변함없다는 설명. 내년에는 저희들이 2천억 정도로 지금 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줄일 생각도 없고 줄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10년 내 5조 원 매출 달성 비전을 재차 언급하며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경영권 분쟁은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